자바 12번째 스레드와 네트워크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자료는 그 스레드에 대한 내용과 소켓을 이용한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간에는 스레드에 대한 내용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앞서 8장에서 다루었던 스트림을 이해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네트워크와 관련된 내용은 수업 자료를 참고로 해서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이번 12번째 수업 자료에서는 스레드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렇다면 이 멀티태스킹이 뭔지를 간단히 소개하면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을 멀티태스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하나의 작업을 여러 서브태스크로 나누어서 또 동시에 처리하는 것도 역시 멀티태스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들은 두 번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즉, 한 가지 작업을 나눌 수 있는 더 작은 작업으로 나누고 이것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처리 시간을 단축하거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자바에서는 이런 작업이 가능하도록 스레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자바 스레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레드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레드라고 하는 용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실 또는 이야기 등의 가닥을 의미하고 있고요. 컴퓨터 분야에서는 두 번째 의미처럼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레드는 사실은 사전상에 이야기했던 실이나 가닥, 인터넷 뉴스 그룹에서의 게시물 이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바에서 이야기하는 스레드는 실행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바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컴파일한 뒤에 실행을 시켰습니다. 실행한다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면 컴파일한 결과가 바로 바이트 코드라고 하는 실행 가능한 코드죠. 이 바이트 코드는 자바 버추얼 머신에서 실행할 수 있는 코드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어지면 이 바이트 코드를 이용해서 실행하게 되어지는데 이 바이트 코드를 이용해서 실행하는 흐름을 우리가 스레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한 개의 스레드만 사용을 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스레드를 직접 만들지는 않았지만 자바 버추얼 머신을 이용해서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기본적으로 한 개의 스레드가 바이트 코드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런 실행 흐름을 여러 개 두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실행 흐름마다 바이트 코드를 실행시킴으로써 동시에 여러 작업들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실행 흐름을 여러 개 갖도록 하는 것, 즉 멀티 스레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멀티 스레드는 뭐냐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레드가 여러 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이것은 실행 흐름이 여러 개란 이야기입니다. 즉, 한 개의 바이트 코드를 이용해서 실행하는 실행 흐름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소 개념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있는 예를 통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실행되어지면 각각의 스레드는 따로 CPU 자원을 할당받아서
실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스레드는 기본적으로 서로 독립적으로 실행을 합니다. 즉 기본적으로는 한 스레드가 다른 스레드의 실행에 영향을 주거나 받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개의 실행 흐름을 갖도록 만들기 때문에 각각의 스레드 간의 그 실행의 동기화를 시킬 필요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스레드는 다른 스레드의 실행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즉 상호 독립적으로 실행합니다. 물론 뒤에서 소개하겠지만 상호 독립적으로 실행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레드들 간의 동기화 문제도 뒤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이런 실행 흐름, 즉 스레드를 이용할 때 자바는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스레드를 이용해서 멀티 스레딩 하는 방법은 자바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기 때문에 좀 손쉽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그 스레드를 실행 흐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멀티 스레드라는 이야기는 실행 흐름이 여러 개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개념을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간단한 문장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책이 되어도 좋고요, 시가 되어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우리는 바이트 코드라고 하겠습니다. 바이트 코드로 할 거고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문서를 읽어갈 때 한 줄 읽고 이 한 줄이 끝나면 그 다음 줄 읽고 그 다음 두 번째 줄 읽기가 완료되어지면 세 번째 줄을 읽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이 바이트 코드를 실행하는 실행 흐름을 우리가 스레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실행 흐름이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는 건 멀티 스레딩, 즉 실행 흐름이 여러 개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떠한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프로세서들은 코어가 여러 개 있는 멀티코어 CPU이기 때문에 한 코어가 이 프로그램, 즉 바이트 코드를 실행한다 가정하겠습니다. 실행하고 있고요. 동시에 다른 코어가 역시 동일한 바이트 코드를 실행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별표로 표시할게요. 그리고 또 다른 코어가, 이번에는 세모로 동그라미를 표시하겠습니다. 또 다른 코어가 역시 동일한 바이트 코드를 또 순서대로 실행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한 개의 프로그램, 즉 바이트 코드를 여러 프로세서 또는 코어가 실행할 때 실행 흐름이 여러 개가 생겼죠. 이 경우만 하더라도 이 코어가 이 바이트 코드를 실행하는 실행 흐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코어가 역시 이 바이트 코드를 실행하는 실행 흐름이 하나 또 발생했죠.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정리하면 한 개의 프로그램, 즉 바이트 코드를 여러 프로세서가 실행하는 실행 흐름이 여러 개 생겼죠. 이것을 우리가 멀티 스레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프로그램 하나에 실행 흐름이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싱글 스레드를 사용했다고 하면 오늘은 우리 여러 개의 실행 흐름을 갖도록 멀티 스레드를 사용한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멀티 스레드를 이용한 이유, 즉 스레드를 이용한 목적이 뭐냐면 결국 컴퓨팅 자원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멀티 스레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 처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멀티 스레드를 이용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우리가 원하는
처리 실행을 단축한다든지 또는 처리량을 증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바에서는 스레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스레드는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실행 흐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실행 흐름 맞습니다. 맞고요. 당연히 자바에서는 스레드를 여러 개 만들어서 여러 개 생성해서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멀티 스레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바에서 멀티 스레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레드가 실행해야 될 코드를 작성해야 되겠죠. 스레드가 실행할 코드를 작성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자바에서 이야기하는 스레드도 스레드 객체를 이용해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스레드 객체를 생성하는 게 두 번째 스텝이에요. 그리고 스레드 객체를 생성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스레드가 실행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생성한 스레드를 실행을 시작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을 작성했고요. 스레드를 하나 만들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스레드를 만들었다고 해서 곧 실행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스레드를 만들고 나서 이 스레드가 실행하게끔 실행 흐름을 실행하게끔 하는 동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이 세 가지를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스레드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바에서 제공해주는 스레드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스레드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은 서브 클래스를 정의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러너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 두 가지 모두 다 기본적으로는 스레드 객체를 생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뒤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바에서 스레드를 만들 때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정의하는 방법도 있고 러너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쨌거나 기본적으로는 스레드 객체를 생성하고 이렇게 생성된 스레드 객체를 이용해서 실행 흐름을 시작시켜야 된다는 것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합니다. 자, 먼저 스레드 클래스를 우리가 상속받아서 재정의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스레드 클래스에 정의되어진 몇 가지 메소드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run이라는 메소드는 스레드가 실행해야 되는 그 실행 코드를 포함해야 됩니다. 따라서 run이라는 메소드는 반드시 재정의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run이라는 메소드를 스레드가 호출하고 실행하기 때문에 이 run이라는 메소드의 재정의를 통해서 run이라는 메소드를 재정의해서 우리가 그 스레드가 실행해야 될 명령문들을 작성해 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스타트입니다. 간혹 우리 학생들이 run이라는 메소드가 스레드가 실행해야 될 실행 코드를 포함한다 라고 해서 이 스레드 객체를 생성하고 난 뒤에 run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스레드 실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run이라는 메소드는 스레드가 실행해야 될 명령어들을 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실제로 스레드를 실행 시작시키는 것은 반드시 스타트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 interrupt라고 하는 메소드는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는 스레드에 interrupt 신호를 만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interrupted exception 예외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앞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여러 개의 스레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일을 처리할 때 기본적으로는 각 스레드마다 독립적으로 동작하지만 한 가지 일을 나누어서 여러 스레드가 나누어서 동작할 때는 각 스레드 간의 동작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했죠. 이것을 우리가 동기화, 스레드 동기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스레드 동기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조인도 있고요. 여기 나와 있진 않네요. wait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 notify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뒤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wait와 그 다음 그 notify라고 하는 건 object라고 한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입니다. 그건 참고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실제 스프레드 클래스에는 wait라든지 또 notify라고 하는 메소드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object라고 한 클래스에 대한 소개를 한 적이 있죠. 그때 보면 그때 자료를 다시 한번 참고해 보면 그때 wait, notify all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메소드들이 스레드 간의 동작을 동기화시킬 때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들입니다. 자, 어쨌든 그건 뒤에 나올 때 우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레드 클래스에 보면 스태틱 메소드로 sleep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sleep이라는 메소드는 우리가 정해준 그 시간 동안에 스레드가 실행되는 걸 잠시 멈추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잠시 대기하는 시간을 밀리세컨드 단위로 설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초 동안 스레드가 실행되는 걸 잠시 대기시킬 때 sleep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는데 이때 파라미터는 1000이라고 하는 정수값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1000이라고 하는 정수값은 1000ms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1초 동안에 그 실행을 대기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스레드를 실행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이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는데 이때 반드시 우리가 재정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었죠. 바로 run이라는 메소드입니다. 이 run이라는 메소드는 스레드가 실행해야 될 실행 코드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스레드를 이용해서 뭔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overriding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꼭 잊지 않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스레드를 이용해서 스레드를 상속받은 서브 클래스를 이용해서 스레드를 생성하고 실행하는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레드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한 서브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물론 이때 우리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run이라는 메소드를 재정의해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스텝에서는 클래스를 정의했으면 항상 나오는 게 있었죠. 그 다음 스텝은 그 정의한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겁니다. 자, 이때 생성된 객체는 어떤 객체인가요? 스레드 객체입니다. 왜죠? 지금 이때 우리가 정의한 클래스는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한 서브 클래스이고 이 상속한 서브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했다는 이야기는 그 객체는 스레드 클래스의 객체가 되기도 하죠. 이건 우리가 앞서 5장에서 이야기했던 업캐스팅에 해당되어 주겠습니다. 자, 어쨌든 두 번째 스텝은 첫 번째 스텝에서 정의한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스레드 객체를 생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스레드가 그 실행 흐름에 따라 실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스레드가 실행 흐름에 따라 실행하도록
starts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 줘야 됩니다. 자, 요 세 스텝은 잊지 않도록 합니다. 자, 우리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스레드 테스터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스레드 테스터라고 하는 클래스는 스레드 클래스로부터 상속받고 있습니다. 있고요. 이 경우에는 뭐 간단하게 여기 보니까 run이라는 메소드를 overriding 하고 있지요.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id가 있고요. 정수값을 저장할 id라는 필드가 있고, 생성자에서는 전달받은 객체를 생성할 때 전달받았던 그 정수값을 id에 저장하고 있고요. 실제로 스레드가 실행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overriding 해야 되는 run은 지금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보니까 스레드 id 값을 출력하고요. 그리고 카운트 값을 또 출력하네요. 그리고 1초 동안 대기. 자, 이 과정을 총 5회 반복하니까 이 스레드는 1초에 한 번씩 출력을 하고 5회 출력한 뒤에 스레드가 종료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받은 스레드 테스터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하는 건 앞서 소개했던 스텝 1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클래스에 정의된 메인이라는 메소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이라는 메소드 보니까 10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10번 반복하고 있는데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지를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스레드 테스터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성된 객체, 즉 스레드 객체죠. 생성된 객체를 이용해서 start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걸 몇 번 하는 거예요? 10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스레드가 총 몇 개가 만들어지냐면 스레드는 총 11개입니다. 왜 11개냐면 한 개는 실행할 때 최초로 실행되어지는 메인 스레드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10개는 여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총 11개의 스레드가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개는 메인이라는 메소드를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10개는 여기에 있는 우리가 재정의했던 run이라는 메소드를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레드라고 하는 클래스의 서브 클래스를 이용해서 클래스를 정의하고 그렇게 정의되어진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했으며 그 생성한 객체를 이용해서 start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또 스레드를 이용한 또 다른 예입니다. 자, 이건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 이건 우리가 UI 만든 것과 뭐 같이 섞여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프로그레스 바 테스터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고요. 이 녀석은 JFrame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상했던 그 형태 그대로겠죠. 자, 생성자에서 make UI를 호출하고 있고요. make UI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봤더니 JProgress bar을 바 객체를 2개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 버튼을 하나 또 생성했네요. 그리고 JFrame이라고 하는 최상위 컨테이너의 레이아웃 매니저로 그리드 레이아웃, 그러니까 3행1열로 컴포넌트를 배치할 그리드 레이아웃을 쓰고 있네요. 자, 그러면 대충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자, 3행1열이라 그랬으니까 세 줄로 되어 있는 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 각각 순서대로 애들 하고 있습니다. B1은 뭐였죠? 프로그레스 바입니다. 그럼 여기에 프로그레스 바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프로그레스 바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exit이라고 하는 문자로 되어 있는 버튼이 들어가겠습니다.
잘했죠? 자, 프로그레스 바는 뭐냐면 우리가 값을 넣어주면 이 값에 따라서 이렇게 채우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건 여러분 한번 해보면 이 J 프로그레스 바가 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 보니까 스레드를 하나 만들고 있네요. 그래서 랜덤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고 있고요. 이때 이 생성할 때 넘겨준 파라미터로는 J 프로그레스 바 객체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랜덤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두 개를 지금 만들었고요. 아마도 이 랜덤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이 클래스는 아마도 스레드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는 서브 클래스인 걸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뭐 당연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만들었던 랜덤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를 이용해서 start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버튼에 대한 그 이벤트 핸들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버튼을 누르면 뭘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스레드죠. interrupt라고 하는 메소드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스레드가 실행되어지는 코드에서 interrupt exception이라고 하는 예외가 발생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어쨌든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랜덤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클래스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클래스는 thread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고요. 생성자에서 보면 우리 생성자에는 뭘 전달하고 있죠? 그 객체 생성할 때 J 프로그레스 바 객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 프로그레스 바 객체를 전달받아서 이 객체를 바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 랜덤 프로그레스는 스레드가 실행해야 될 메소드를 포함해야 되죠. 그게 바로 run이라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run이라는 메소드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 스레드가 무엇을 실행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랜덤 객체를 생성했고 그 다음 무한 루프를 계속 돕니다. 그렇죠? 조건이 true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무한 루프를 도는 동안에 무엇을 하는지를 보면 0부터 100 사이 난수값을 생성하고 그 생성한 정수 난수 값을 그 프로그레스 바 객체에 set value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set value는 뭐냐면 프로그레스 바를 0이라는 값으로 세트하면 프로그레스 바에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50이라고 한 값을 넣으면 프로그레스 바가 반이 채워집니다. 100으로 하면 당연히 전체가 다 채워지겠죠. 자,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볼 때 보통 프로그레스 바를 쓰거든요. 그러면 진행될 때 점점 이렇게 차오르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할 때 이 J 프로그레스 바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때 set value를 이용해서 값을 넣어주면 어느 정도 채워질 건지를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0.5초 동안에 쉽니다. 0.5초 동안 쉬고요. 만약에 0.5초 동안 쉬는 동안에 그 interrupted exception이 발생하지 않으면 다시 정수 난수를 생성하고 그 생성된 정수 난수를 이용해서 프로그레스 바를 어느 정도 채울지를 결정하고요. 또 0.5초 대기합니다. 이런 과정을 계속 하는 거예요. 무한 루프 돌죠. 자,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interrupt라고 한 메소드를 호출하면 interrupted exception이라고 한 예외가 발생한다고 소개했죠. 그때가 언젠가요? 우리가 버튼을 눌렀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0.5초 동안에 계속해서 이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exit 버튼을 누르면 이 메소드가
호출될 것이고 이 메소드에서 수행하는 걸 보면 앞서 우리가 만들었던 스레드 객체 2개에다가 interrupt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그런데 이 스레드들은 run이라는 메소드 호출하는 과정에 약 0.5초 동안 여기서 대기하고 있죠. 그때 interrupt라고 한 메소드에 의해서 interrupted exception이 발생하면 얘가 실행되겠죠. 그러면 thread stopped라고 하는 메시지를 호출하고 나서 브레이크문을 실행합니다. 이 브레이크문 뭐예요? 반복문 하나를 빠져나갈 수 있다고 소개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while문을 빠져나가겠죠. 그쵸? while문을 빠져나간다는 이야기는 run이라는 메소드를 이제 실행을 완료한 거죠. 즉 스레드가 실행이 종료되는 거예요. 그쵸? 자, 요렇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여러분이 실제로 한번 해보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스레드를 만들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받은 서브 클래스를 정의하는 방법, 조금 전에 했던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러너블이라고 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방법입니다. 이제 이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방법인데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의 객체는 스레드가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스레드를 생성하고 실행할 때 앞서 이야기했던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그렇게 혼동을 일으키지 않던데 러너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이용할 때는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이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 객체는 스레드가 아닙니다. 단지 이 러너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는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 추상 메소드가 정의한 거예요. 정의가 아니죠.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러너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는 스레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만 러너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에 run이라고 하는 추상 메소드가 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run이라는 추상 메소드가 있다는 이야기는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는 run이라는 메소드를 정의해야 되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스레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앞서 우리가 스레드 객체를 생성해라고 했죠. 그래서 스레드 객체를 생성할 때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 객체를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스레드 객체가 생성되어지면 이 스레드 객체를 이용해서 start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객체는 스레드 객체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도록 합니다. 러너블 인터페이스는 단지 run이라는 메소드가 추상 메소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고 그리고 그 객체를 스레드 객체 생성할 때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start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스레드를 생성하고 실행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스레드를 실행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의한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게 두 번째 스텝이에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때 이 객체는 스레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세 번째 스텝은 스레드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는데 이 객체를 생성할 때 두 번째 스텝에서 생성했던 객체를 파라미터로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스텝에서 생성된 이 객체는 러너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했기 때문에 반드시 뭐는 갖고 있죠? 런이라는 메소드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메소드를 스레드가 실행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잊으면 안 되는 것. 네 번째 스텝은 바로 스레드 객체를 이용해서 start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겁니다. 자, 우리 간단한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건 우리 앞서 나왔던 프로그레스 바를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 부분에 차이가 있어요. 자, 볼게요. 스레드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레드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할 때 넘겨주는 파라미터가 바로 뭐예요? 요거죠. 그래서 random progress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서 그 객체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random progress라고 하는 클래스가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이 random progress라고 하는 클래스를 보니까 러너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러너블이라고 인터페이스는 run이라는 메소드가 추상 메소드로 구성되어 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 random progress라고 하는 이 클래스에는 반드시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overriding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하죠.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정의하는 게 뭐예요? 스텝 1입니다. 스텝 1이 뭐였나요?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를 정의하는 것. 자, 스텝 2는 이렇게 정의한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것. 이게 스텝 2죠. 스텝 3는 뭐였나요? 스텝 2에서 생성한 객체를 이용해서 스레드 객체를 생성하는 것. 이게 스텝 3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스텝이 뭐였죠? 세 번째 스텝에서 생성한 스레드 객체를 이용해서 start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게 네 번째 스텝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해서 스레드를 생성하고 실행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처럼 러너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를 정의하고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며, 그렇게 생성된 객체를 이용해서 스레드 객체를 생성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스텝에서 생성한 스레드 객체를 이용해서 start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레드를 생성하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스레드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실행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스레드가 실행되는 동안에 스레드가 존재하는 동안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네요. 스레드가 존재하는 동안에 상태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상태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먼저 스레드가 생성되어지고 start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되어지면 앞서 run이라는 메소드가 이제 스레드가 호출해서 실행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실행할 때 사실은 CPU라고 하는 자원을 할당받아야 되는데 그때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일단 실행이 가능한 ready 상태로 갑니다. ready 상태로 갔다가 이 ready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는 중에 CPU 자원, 프로세스 자원을 할당받으면 런 상태로 상태가 바뀝니다. 런 상태에서는 이제 실행하겠죠. 실행 흐름에 따라 실행할 겁니다. 그러다가 정해진 시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할당받았던 프로세서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바로 ready로 갑니다. 자, ready로 갔다가 다시 런 상태로 가는 건 우리가 스케줄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ready와 런 상태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상태 변화를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실행을 다 한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빠져나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행 흐름을 잠시 멈추는 방법이 있어요. 자, 런 상태에서 wait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이 런어블이 아니라 그러니까 웨이팅 상태로 나옵니다. 웨이팅 상태로 오고요. 웨이팅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게 바로 notify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앞서 나왔던 waiting, notify라고 하는 건 예전에 나왔던 우리 object라고 하는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였습니다. 자, 어쨌든 대기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notify라고 하는 메소드 호출해주면 다시 실행이 가능한 상태로 바뀌는데 이때 바로 런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 ready 상태로 일단 갑니다. 그래서 런 상태에서 wait를 호출해서 웨이팅 하다가 누군가가 notify를 호출해주면 원래 런 상태가 아니라 대기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또는 실행하고 있는 동안에 join이라고 한 메소드를 호출하면 역시 마찬가지 대기를 합니다. join은 앞서 나왔던 것처럼 어떤 스레드가 끝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끝이 나면 다시 ready 상태로 갑니다. 이때는 우리가 명시적으로 notify를 호출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run 하다가 우리가 앞서 0.5초 동안에 실행 대기를 한다 그랬죠. sleep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sleep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일단 timed waiting이라고 해서 시간이 정해져 있는 웨이팅 상태로 들어갑니다. 앞서는 우리 0.5초, 500ms와 같이.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run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ready 상태로 갑니다. 됐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wait를 이용할 때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형태의 wait를 사용할 때 역시 마찬가지 ready 상태로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면 run 상태로 올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어디죠? ready에서 스케줄 되어서, 즉 ready 상태에 있다가 프로세서를 스케줄링 받아서 run 상태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ready 상태를 제한 나머지 상태의 경우에는 run 상태로 직접적으로 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도록 합니다. 자, 어쨌든 스레드가 보면 실행이 다 완료되어지면 이제 종료되겠죠. 실행이 다 되면 종료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실행이 다 되는 조건은 뭐냐면 이거예요. run이라는 메소드에서 실행을 완료해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run이라는 메소드를 종료할 때 스레드는 종료되어집니다. 또는 강제 종료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강제 종료라기보다는 열심히 실행하고 있을 때 그 interrupted exception을 발생시켜서 종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강제 종료라기보다는 종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게 바로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스레드 객체를 이용해서 interrupt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그때 interrupted exception이라고 하는 예외가 발생하고 이 interrupted exception 예외를 처리하는 과정에 스레드를 종료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어떤 형태로 실행을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 스레드를 종료하거나 종료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지금 스스로 종료하는 경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테스트라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고 메인 메소드가 있습니다. 여기 timer th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timer th라고 하는 이 클래스는 thread 클래스를 상속한 것 같아요. 이 아래쪽에 보니까 start라고 되어 있네. 자, 어쨌든 보도록 할게요. 자, timer th라고 하는 클래스는 여기에 있고 이 클래스는 thread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게 run이라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해라고 했죠. 왜냐하면 thread가 실행하는 실행 코드는 run이라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한 이 메소드에 있는 거예요. 자, 내용을 볼게요. n이라고 하는 변수의 값은 0이고요. while loop를 돌고 있습니다. n의 값이 5보다 작을 동안에, 즉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까지 실행하고요. 5가 되는 순간에 바로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exit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출력하고 run이라는 메소드를 종료하게 되죠. 그러면 더 이상 스레드가 실행할 수 있는 명령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run이라는 메소드를 종료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스레드는 종료되어집니다. 됐고요. 자, 이때 우리 여기 join이라고 하는 앞서 우리 timer th 객체를 이용해서 joi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 지금 두 개의 스레드가 있는데 스레드 하나는 main이라는 메소드 지금 실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요거죠. 또 하나는 이제 timer th라고 한 스레드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그 timer th 객체를 이용해서 join을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인 스레드는 여기에서 멈춥니다. 여기서 멈춰 있어요. 언제까지? timer th 객체가 timer th라고 하는 스레드 객체가 종료할 때까지 여기서 대기하는 거예요. 그쵸? 더 이상 진행을 안 합니다. 언제까지? timer th라고 하는 스레드 객체가 종료할 때까지. 그러면 요 객체는 언제 종료하죠? 1초마다 한 번씩 카운팅하면서 5회 반복 수행합니다. 즉 5초 동안에 얘가 실행하고 있죠. 그럼 얘는 요 스레드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여기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요 timer th라고 하는 스레드가 종료할 때까지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주제는 스레드가 종료한 예니까 이렇게 run이라는 메소드가 실행 완료되어지면 스레드가 더 이상 실행해야 될 명령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스레드는 종료합니다. 자, 그 다음에 interrupt를 이용해서 종료하는 예가 나왔는데 앞서 interrupt라는 메소드를 호출했다고 해서 스레드가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종료될 수 있는 기회를 줄 뿐입니다. 왜냐하면 interrupt라고 한 메소드를 호출하면 그 스레드에 interrupted exception이라고 하는 예외가 발생하죠. 그럼 이 예외를 처리하는 동안에 종료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timer th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고 있고요. 스타트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3초 동안에 메인 스레드가 여기서 쉬고 있네요. 그렇죠? 자, 이 경우도
두 개의 스레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메인을 실행하는 메인이란 메소드를 실행하는 스레드가 있고 메인 스레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타임 th라고 하는 스레드 객체가 실행해야 되는 것 또 하나 있고요. 그래서 두 개의 스레드가 지금 동작을 하고 있는데 메인 스레드는 여기서 3초 동안 머뭅니다. 3초 뒤에 뭘 하죠? 타임 th 스레드에 interrupt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우리가 처음 이제 시간으로 볼게요. 시간으로. 타임. 자, 0, 1초, 2초, 3초, 4초, 5초 이렇게 있다고 가정할게요. 자, 여기 메인 스레드입니다. 자, 실행합니다. 자, 실행과 동시에 우리 타이머 스레드를 실행하죠. 자, 근데 메인 스레드는 그 타이머 th 스레드를 실행하고 나서 3초를 쉽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 여기는 쉬죠. 언제까지? 이때까지 쉽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어쨌든 쉬기 직전에 뭘 했죠? 스레드를 실행시켰습니다. 그래서 스레드 보니까 카운트 값을 출력하고 1초 쉽니다. 1초 쉬고 또 카운트 값을 출력하고 또 1초 쉽니다. 그쵸? 또 출력하고 난 뒤 1초를 쉴 거예요. 자, 그런데 메인 스레드는 3초 뒤에 요때겠죠? 깨어나서 뭘 하나요? 타이머 th, 즉 스레드의 interrupt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요때 interrupt라고 하는 메소드 호출하죠. 요 시점에, 그쵸? 그러면 이 t라고 한 녀석이 뭐였죠? 타이머 th 였잖아요. 그러면 요 스레드에 뭐가 발생하느냐면 interrupted exception이라고 하는 예외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예외를 처리한 쪽에서는 브레이크문을 실행했네요. 브레이크문 어떻게 하죠? 반복문 하나를 빠져나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exit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출력하고 나면 run이라는 메소드를 실행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요 시점 어디엔가 스레드는 종료됩니다. 왜죠? interrupt라고, 그러니까 메인 스레드에서 interrupt라고 하는 메소드 호출했고 이 호출에 의해서 스레드에는 interrupted exception이 발생했으며 이 예외를 처리하는 동안에 반복문에서 빠져나왔죠. 그리고 run이라는 메소드 실행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스레드가 실행할 수 있는 실행 흐름이 없죠. 그래서 스레드가 종료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얘는 또 메인 스레드, 얘는 이제 종료가 됐고요. 이제 그 다음 메인 스레드는 뭘 하나요? 이미 종료된 스레드를 이용해서 기다립니다. 종료될 때까지. join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그런데 이 스레드는 이미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때는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진행합니다. 만약 아직 실행 중이라면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겠지만 이미 스레드가 이때 만든 스레드가 실행 종료되었기 때문에 조인을 호출하더라도 이미 실행 종료된 스레드를 대상으로 조인 메소드를 호출할 경우에는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interrupt를 이용해서 종료할 수가 있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interrupt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종료하지는 않고요. interrupt를 통해서 interrupted exception을 발생시킬 수가 있고 그 예외를 처리하는 과정에 종료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 요건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13.6장입니다. 스레드 동기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기본적으로 스레드는 다른 스레드의 실행에 영향을 주지도 않고요. 영향을 받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레드의 실행은 독립적이기 때문에 상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요 문제 여러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실행을 한 번만 하지 말고 몇 차례 해봅니다. 몇 차례 해보면 여러분 실행할 때마다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 덧셈 하는 거예요. 덧셈. 근데 이 프로그램은 0부터 시작해서 10만 0부터 시작해서 99,999사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0부터 시작해서 99,999사의 합 몇 개를 이용해서 스레드를 몇 개 이용하느냐면 자 볼까요? 어디를 볼까요? 여기 있네요. 10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스레드 10개를 이용해서 첫 번째 스레드는 0부터 9,999까지 스레드 0라고 할게요. 스레드 1은 10,000부터 19,999까지 스레드 2는 20,000부터 29,999까지 이렇게. 그래서 맨 마지막 10번째 스레드는 90,000부터 시작해서 99,999까지 이를 대상으로 토탈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스레드는 요 스레드가 담당하고 있는 게 0부터 9,999까지니까 이 토탈에는 뭐예요? 전체 합이에요. 전체 합. 요건 전체 합입니다. 우리 합을 구하는 방법 알잖아요. 토탈에 저장되어 있는 전체 합을 갖고 와서 여기서 다루는 숫자를 더하고 예를 들어서 10이었다고 가정할게요. 10을 더하고 다시 여기다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저장된 값을 또 갖고 와서 요 녀석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 지금 현재 얘는 지금 2만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2만이라는 데이터를 더합니다. 그리고 그 덧셈된 결과를 다시 토탈에 저장할 겁니다. 요건 뭐예요? 전체 합을 저장할 변수이기 때문에 10개의 스레드가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값을 읽어와서 합을 구하고 다시 저장하고 그래야 다른 스레드도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쵸? 그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이 그림만 보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제로 여러분이 실행해보면 실행할 때마다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우리가 차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이 토탈이라는 변수는 뭐예요? 여러 스레드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변수입니다. 이걸 우리 조금 일반화시켜서 이야기하면 공유하는 자원입니다. 그렇죠? 공유하는 자원이에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레드 동기화라고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스레드 동기화이고요. 얘는 공유 자원, 앞서 이야기했던 토탈과 같은 공유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스레드 동기화입니다. 자, 우리가 동기화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처음 보는 이 프로그램은 동기화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해보면 실행할 때마다 그 결과가 계속 달라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간단하게 여기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는 스레드 1번과 스레드 2번만 있네요.
자, 요 녀석이 지금 토탈에다 더하려고 하는 값은 1입니다. 두 번째 스레드가 토탈에 더하려고 하는 건 2입니다. 지금 현재 토탈에는 100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하죠? 토탈에 100이고 스레드 1은 1, 스레드 2는 2를 토탈에다 합을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끝나고 나면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죠? 103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답입니다. 그렇죠? 원래 토탈에 100이 있었고 그 다음에 스레드 1 1을 더하려고 하고 스레드 2는 2를 더하려고 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103이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그런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실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스레드 1이 스케줄링 받아서 프로세스를 할당받았습니다. 그래서 실행하겠죠. 그럼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 토탈이라고 하는 공유 자원에서 100이라고 하는 값을 읽어옵니다. 그리고 더해요. 101이죠. 덧셈한 거. 자, 그런데 덧셈하고 난 직후에 할당받았던 프로세서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스레드 2가 프로세스를 할당받아요. 그럼 얘도 실행하는 내용이 똑같겠죠. 토탈에 저장된 값을 읽어올 겁니다. 여긴 지금 뭐가 저장되어 있죠? 여전히 100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왜죠? 아까 첫 번째 스레드가 계산한 결과를 토탈이라는 변수에 저장하기 전에 프로세스를 빼앗겼기 때문에 계산된 결과를 아직 저장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토탈이라고 하는 이 공유 자원에는 여전히 100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죠. 그리고 이 100이라는 값을 두 번째 스레드가 읽어갔습니다. 두 번째 스레드는 어떻게 되죠? 토탈에서 읽어온 값 100과 자신이 더하려고 했던 수 2를 더합니다. 그럼 결과는 102가 되겠죠. 그리고 이 100이라고 하는 값을 토탈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102가 저장됐겠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스레드가 프로세서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프로세서가 다시 CPU를 할당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아까 실행하고 난 뒤부터 실행되니까 계산된 결과 101을 어디에? 토탈에다 저장해 버립니다. 그러면 토탈이라고 한 이 변수에는 우리가 원했던 103이라고 하는 최종 결과가 아니라 101이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프로그램 실행할 때마다 그 실행 결과가 계속 달라진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100이라는 값을 읽어왔고 그리고 1이라는 값을 더했어요. 101입니다. 자, 그 순간에 얘가 읽어갔어요. 100을 읽어갔죠? 더했습니다. 그 순간에 101을 여기다 저장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요 두 번째 스레드가 다시 102를 저장합니다. 그럼 이번엔 102가 되었죠, 결과가. 앞서 우리가 보았던 건 101이었는데 지금은 102가 되었습니다. 그쵸? 이처럼 공유 자원, 이 경우에는 토탈이라고 하는 공유 자원을 사용할 때, 접근할 때 동기화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실행할 때마다 그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앞서 보았던 그 프로그램을 해보면 실제로 실행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동기화를 해야 되는데 동기화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다행히도 굉장히 간단하게 자바에서는
스레드와 스레드 간 동기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약어는 synchronized라고 한 예약어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synchronized라고 한 예약어가 자바 스레드를 동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줍니다. synchronized라는 예약어는 메소드에도 적용할 수가 있고요. 메소드 안 특정한 블록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synchronized라고 하는 예약어가 붙은 키워드가 붙은 메소드나 블록은 어떻게 동작하느냐 하면 이렇게 동작합니다. 동시에 여러 스레드가 synchronized 메소드를 호출하거나 또는 동시에 블록을 실행할 경우에는 그들 중에 단 한 개의 스레드만 실제로 진입을 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입하지 못한 다른 스레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른 스레드는 대기합니다. 그리고 진입해서 실행했던 스레드가 실행을 완료하고 synchronized 메소드 또는 synchronized 블록을 빠져나오면 아까 대기하고 있는 녀석들이 있었죠. 대기하고 있는 나머지 스레드들 중에 한 녀석만 다시 synchronized 메소드에 진입하거나 또는 synchronized 블록에 진입을 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진입 못한 다른 스레드는 역시 또다시 대기 상태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바 스레드들 간에 동기화하는 방법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synchronized라고 한 키워드는 어디에 붙느냐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메소드 정의할 때 사용했던 거 있죠? public, 조건 지시요. return type, 메소드 이름, 파라미터 나왔죠? 여기에 public이라고 하는 조건 지시 다음에 synchronized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여러 스레드가 이 메소드를 호출했다고 가정할게요. 만약에 synchronized 메소드가 아니라면 다 이 메소드를 실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메소드가 synchronized로 선언되어 있는 메소드라면 이 메소드를 호출하는 여러 스레드들 중에 단 한 녀석만이 진입해서 실행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진입하지 못하고 대기합니다. 그러다가 요 메소드에 진입한 이 스레드가 이 메소드 실행 완료했다고 가정할게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이 synchronized 메소드에 앞서 진입하지 못했던 스레드들 중에 한 개의 스레드가 선택되어서 다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 선택받지 못했던 나머지 스레드는 역시 대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공유 자원에 접근하는 메소드를 synchronized로 이용하면 공유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수레는 딱 한 개로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토탈이라고 하는 변수가 지금 10개의 스레드가 공유하는 공유 자원이죠. 그래서 sum이라는 메소드를 정의하고 이 sum이라는 메소드가 하는 일은 전달받은 정수값과 토탈 값을 더해서 그 덧셈한 결과를 다시 토탈에 저장하죠. 그런데 단 이 메소드는 synchronized로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sum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더라도 그 중에 단 한 개의 스레드만 진입을 해서 실제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탈이라고 하는 공유 자원에서 값을 읽어오고 합을 구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다시 토탈이라고 하는 공유 자원에 저장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 sum이라고 하는 메소드 실행이 완료되어지면 이 sum이라는 메소드 실행하기 위해서 호출했다가 대기하고 있던 나머지 스레드들 가운데 한 개의 스레드가 역시 선택이 되어서 진입해서 실행하겠죠. 물론 이때도 선택받지 못한 나머지 스레드는 역시 대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synchronized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법보다는 사실은 이 경우 그 스레드가 실행되는 동안 다른 스레드가 대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경우, 이런 범위, 그러니까 synchronized로 설정한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다른 스레드 실행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메소드 전체를 synchronized로 하기보다는 블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공유 자원에 접근하려고 하는 명령문을 포함하고 있는 블록을 만들고요. 블록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앞에 키워드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뭘 할 거냐면 아무 객체나 괜찮습니다. 아무 객체나. 그래서 대개는 오브젝트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요 녀석을 이용해서 우리 동기화할 때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여러 스레드들 중에 단 한 개의 스레드만 요 블록에 진입해서 공유 자원을 사용하는 명령문을 실행하겠죠. 그리고 이 블록을 빠져나가면 이 블록 앞에 대기하고 있던 다른 스레드들 중에 한 개 스레드가 선택되어서 역시 진입해서 실행할 수 있겠죠. 자, 요걸 우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오브젝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하나 생성하고 있습니다. 앞서 예전에 오브젝트라고 하는 클래스는 뭐라고 했죠? 자바에서 사용하는 최상위 클래스이고 자바에 있는 클래스들 중에 유일하게 슈퍼 클래스가 없는 클래스라고 했죠. 자, 우리는 단순히 동기화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뭐 다른 기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어떤 객체라도 객체이기만 하면 되는 거라 이렇게 오브젝트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했고요. 여기에 보면 synchronized 블록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록 안에는 공유 자원에 접근할 수밖에 없는 해야 되는 명령문들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메소드 단위로 synchronized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블록으로 synchronized 하는 게 좋은 건지는 여러분 상황에 따라 결정할 문제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범위를 좁히면 좁힐수록 성능에 많은 이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만약에 동기화를 할 때는 이렇게 메소드 전체를 synchronized로 선언하지 말고 공유 자원을 사용해야 되는 문장만 포함하고 있는 synchronized 블록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수정하고 실행해 보면 결과가 실행할 때마다 동일하게 나오느냐? 아니요. 10개의 스레드 간의 공유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동기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실행해 보면 결과가 실행할 때마다 달라집니다. 왜 그런지 볼게요. 왜 그런지는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요 명령문에 의해서 스레드 10개를 생성하고 실행합니다. 자, 스레드 열심히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걔들은 이제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거니까 맨이 바로 뭘 해버리죠? 여기 나와 있죠. 토탈 값을 출력해 봅니다. 아직 덧셈을 하고 있는 다른 스레드가 아직 실행을 완료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 결과를 출력해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행할 때마다 그 결과가 달라요. 자, 지금 이 프로그램은 뭐죠? 메인 메소드를 실행하는 스레드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산은 스레드 0번부터 스레드 9번까지 있습니다. 메인 스레드가 뭘 하죠? 이 스레드를 생성하고 나서 바로 뭘 해버리죠? 바로 결과 출력해버립니다. 아직 얘들은 지금 실행하고 있는데, 즉 계산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메인 스레드가 계산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결과를 바로 출력했기 때문에 실행할 때마다 그 결과가 달라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겠습니다. 문제가 뭐라고요? 스레드가 계산을 완료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누가? 메인 스레드가. 그때 우리가 뭘 사용할 거냐면 앞서 우리가 조금 전에 나왔던 join이라고 하는 그 메소드를 우리가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히 예를 볼게요. 자, 스레드 1이 있고요. 스레드 2가 있습니다. 자, 스레드 1이 실행하는 동안에 스레드 2 객체에 대해서 join이라고 한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스레드 2 객체를 이용해서 join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스레드 2가 종료할 때까지 여기서 실행을 멈춥니다. 언제 종료할지는 모르겠으나 스레드 2가 종료할 때까지 여기서 대기를 합니다. 시간은 계속 가겠죠. 물론 여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 스레드 2가 종료했다고 가정할게요. 이 시점에. 그러면 대기하고 있었던 스레드 1이 실행을 계속합니다. 결국 다른 스레드가 종료할 때까지 기다릴 때 joi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하면 되겠죠. 자, 앞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 문제점이 뭐라고요? 메인 스레드가 다른 스레드가 종료되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결과를 출력했기 때문에 실행할 때마다 출력되는 내용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메인 스레드가 10개의 스레드가 완전히 종료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출력하면 정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때 10개의 스레드 각각에 대해서 join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10개의 스레드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만약에 join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했는데 이미 그 스레드가 종료한 상태라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만약에 아직 스레드가 실행하고 있는 중에 있다면 기다립니다. 됐죠? 그래서 이 join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스레드가 종료할 때까지 기다렸다 출력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해보면 이제는 실행할 때마다 값이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스레드 실행을 동기화하는 방법이 웨이트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어떤 객체가 있고요. 어떤 객체도 괜찮습니다. 보통 스레드를 동기화시키기 위해서 생성한 객체는 그냥 오브젝트 객체를 보통 씁니다. 그리고 요 객체를 가지고 웨이트를 합니다. 그러면 요 스레드는 일단 여기서 웨이팅 하고요. 스레드 2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객체를 이용해서 웨이트를 하면 여기서 멈추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 객체를 이용해서 웨이트하고 있는 스레드를 깨우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때 우리가 호출한 게 바로 notify 또는 notify all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notify 또는 notify all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면 이 객체를 이용해서 대기하고 있는 스레드들을 깨워줍니다. 만약에 notify all이라고 하면 이 객체를 이용해서 웨이팅하고 있는 모든 스레드들을 동시에 깨워줍니다. 만약 notify만 하면 얘들 중에 한 개만 깨워줍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여러분이 특정한 시점에 동시에 실행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객체를 이용해서 웨이트를 하고 있을 때 그 스레드를 깨우는 방법입니다. notify 또 notify all이라 하면 되죠, 그렇죠? 그걸 이용한 간단한 예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실행해보고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 개의 스레드를 이용해서 멀티 스레딩을 사용하는 방법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멀티 스레드를 이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실행 시간을 감소시키거나 처리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동기화가 필요한 시점이 있어요. 그때는 우리 싱크로나이즈드 블록을 이용해서 동기화할 수도 있고요. 또는 웨이트를 이용해서 동기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스레드가 완료될 때까지,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는 뭐가 있었죠? 조인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스레드와 스레드 간의 그 실행 흐름을 서로 맞추는 작업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이 활용해 보도록 합니다. 이 섹션부터는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또는 수신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미 여러분들은 그 스트림을 배웠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통신하는 방법들은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 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까지 우리 12번째 수업 자료에 대한 소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